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85년 8월 12일 그날은 세계에서 최악의 단일 기체 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어떤 사건이냐고요? 바로 여기 있는 비행기, 여러분 글씨가 바뀌어서 아마 잘 못 읽으실 수도 있는데요. 본 비행기는 일본의 잘 123 비행기고요. 아주 유명한 이 일본 항공 추락 사건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일 사고가 난 이 비행기는 단거리에 다수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도록 특화된 그런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기존 비행기에서 좀 더 이착륙 횟수를 늘리고 또 이륙할 때 최대 중량을 줄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거리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비행기 자체도 일본에서 내부에서 이제 국내선으로 이용이 됐던 비행기였고요. 이제 당시에 일본에서는 굉장히 국내선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기가 쉴 새 없이 일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사고기에는요, 총 정원 528명이었는데요. 당일날은 524명, 그러니까 승객과 또 이제 승무원을 포함해서 524명이 탑승을 하고 도쿄에 있는 하네다 공항을 출발했다고 하네요. 자, 이 사진입니다. 당시의 사진을 잘 나타내고 있죠. 사고 당일은요, 일본의 추석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내 2대 명절로 불리는 오봉의 전날이었다고 하는데요. 탑승객의 대부분은 셀러리맨들과 또 귀향객 그리고 여행객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날 비행기의 상황은 어땠느냐? 그날 그러니까 국내 비행기는요, 당일에 한 번만 운행이 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주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국내선 비행기도 몇 번을 왔다 갔다를 하는데,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날 이미 삿포로로 왕복 한 번을 다녀왔고요. 또 후쿠오카로 왕복 한 번의 비행을 마친 상태였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오사카에 갔다가 도쿄로 돌아온 다음에 비행을 마칠 예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비행 스케줄이 좀 빡빡하게 있었던 까닭에 당일날 항공기관사가 오랜 시간 동안 조종실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날 어떤 분들이 비행기를 조정했는가라고 봤더니 바로 여기 있는 분들이에요. 기장님과 부기장님과 항공기관사입니다. 마침 그날 여기 두 번째 사진에 있는 부기장님은 기장 승격 시험이 있었대요. 그래서 승격 시험 자체를 이 비행을 통해서 아마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따라 이분이 기장석에 타게 되셨고요. 기장님 같은 경우에는 관제소와의 통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원래 비행기가 이륙하는 시각은 저녁 18시 정각이었어요. 하지만 4분이 지나고 나서 오후 6시 4분에 비행기가 뜨게 됩니다. 자,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비행기는 약 56분 정도의 비행을 거쳐서 도쿄에서 오사카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죠. 사실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비행기의 모든 계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게다가 비행기 안에 있는 연료 또한 3시간 정도를 비행할 수 있는 양이 탑재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누구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참사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자, 일본항공 123편은 하네다 공항을 출발합니다. 예정대로의 비행을 순조롭게 하고 있었고요. 이륙한 지 약 12분이 지난 그 시점, 6시 24분쯤에 고도 24,000피트 상공에서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리게 됩니다. 비행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항공기관사의 계기판 오른쪽 5번째 도어의 경고등이 점등이 됩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비행기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었잖아요. 이 비행기의 5번째 도어가 아마 떨어져 나갔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관사가 판단을 하고 이걸 조종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0초 후에 조종사는 긴급 사태, 그게 이제 스쿼트 77이라고 하는 그 이제 표시가 있는데 그거를 발신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고 직후 비행기가 상하로 아주 심각하게 요동을 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기장이 긴장을 하죠. 그러면서 긴급 강하를 시도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하네다 공항으로 회항을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가 뜬 지 12분이 됐는데 도저히 이 비행기가 불안해서 우리가 다시 하네다 공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회항을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때 비행기라는 건 벌크헤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비행기를 보시면 이렇게 뒤에 이제 수직 모양의 날개 꼬리가 있고요. 날개 꼬리의 밑부분에 이 벌크헤드라는 것이 돌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크게 해서 이 비행기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벌크헤드가 비행기에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벌크헤드가 비행기에서 날아가게 되면서 위에 있는 수직 꼬리 날개가 찢겨지게 돼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말로만 하면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시뮬레이션 사진을 가져오게 됐어요. 잘 날아가고 있던 비행기가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확하게 이 비행기의 어떤 메커니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부분이지만 이 수직꼬리 날개가 없어진다는 건 이 비행기 자체의 운항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중심을 잃게 되겠네요. 뿐만이 아닙니다. 자, 꼬리 날개가 찢겨져 나가면서 유압액이 새어나가게 돼요. 실제로 벌크헤드라는 건 여러분 이 밑에 있는 곳과 그러니까 밑에 우리가 공항에서의 기압과 상공에서의 기압은 다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벌크헤드가 이 기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벌크헤드가 나가고 수직 꼬리까지 없으면서 기압도 안 맞춰지고 이 비행기 자체 기압도 안 맞춰지고 이 밸런스도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조정 불능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 유압 계통이 이제 4개의 채널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비 한 개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가 이제 압력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4개의 그 유압계가 모두 찢겨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날 정말 당시의 기내의 사진이 이렇게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이건 그 당시에 그 아주 긴박했던 기내의 사진의 남아있게 된 증거 사진인데요. 자, 비행기에선 갑자기 폭발음이 났고 상공에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당황했죠. 그랬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비행기의 상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200km로 자동차가 달리고 있어요. 붕 달리고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핸들이 고장 납니다. 그래서 엑셀과 브레이크만으로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해야 돼요. 더 빨리 가게 할 수 있고 자동차를 더 멈출 수는 있지만 방향성 조절이 안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고 또 기장님과 부기장님이 얼마나 당황했었을지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자, 그래서 조종사들은 혼신의 힘으로 비행기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큰 폭발음이 처음으로 있은 후 32분 후, 즉 6시 56분에요. 비행기는 결국 후지산의 후지산 그 산 등성에 추락하게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추락이 확인됐어요.
그런데 근처에 있던 미 공군의 수송기가 탐색에 나섭니다. 그리고 미 공군은 20분 만에 이 기체를 찾아내게 되죠. 자, 당시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 공군이 찍었던 게 아니라요. 사실 처음에 외부에서는 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됐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할 당시에 한 회사원이 아주 우연히 상공을 찍었는데 그 상공에서 찍은 비행기가 바로 추락하고 있었던 일본 항공 123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비행기가 어떠한 추락 원인을 갖게 됐는지 이 사진을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되는데요. 이 사진에서의 수직에 날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건의 원인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미 공군이 20분 만에 기체를 찾아냈어요. 추락한 기체를요. 자, 어떤 상황일진 여러분도 대강 예측이 되시죠?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탐색 구조 헬기가 2시간 후에 기체 추락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당시에 가장 가까웠던 주1 미군 기지인 요코다 기지에서 경보를 발행을 했고요. 당시 주둔 중이던 미 해병대가 구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요, 비행기에 대한 구조 활동은 자위대의 책임이라면서 미 해병대의 구조 활동을 거절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여기에 나가 있는 탐색 구조의 헬기가 빠지게 되죠. 에? 일본에도 군대가 있나요? 자위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미국 측에서는요, 아니 우리가 지금 당장 달려가서 구조를 시작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분명 이 추락 사건은 많은 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 우리가 너네의 구조 활동 이후의 것들을 위하여 의료반과 헬기를 준비해 놓겠다라는 의도라고 하는데, 자위대 측에서는 뭐 감사한다, 대기를 바란다 라고 답했을 뿐이라는데, 뭐 사고 직후에 미군 헬기가 현장에 도착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헬기들이 구조 활동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상관으로부터 야, 우리 미군의 구조 헬기는 여기서 철수한다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 사고가 난 현장과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그 이제 지시 구조상에 굉장히 그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밝혀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알게 됐죠. 근데 너무나 특이한 게 미군이 와서 우리가 구조하겠다 하는데 일본이 와가지고 아니야, 니네 꼭 철수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알게 된 거냐? 그러니까 당시에 생존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존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승무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승무원이 자기가 처음에 비행기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하고 나서 막 거의 쇼크 상태고 막 정신이 없는데 자기가 소리를 들은 거야. 구조 헬기가 툭툭툭툭툭 해가지고 현장에 와서 불빛을 본 거야, 자기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잃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는 몇 시간 후에 처음으로 마치 온 것 같은 일본의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가 된 거예요. 그 참 이상한 거죠. 내가 분명히 비행기 처음에 추락했을 때 헬기가 왔던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사실 증언에 의해서 이게 알려졌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이거는 설이긴 하지만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본이 미국과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는 입을 닫아라 라는 함구령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비행기는 추락했고 이게 바로 추락이 된 이제 현장이에요. 도쿄 공항에서는요, 자위대 측에다가 구조대 파견 요청을 했겠죠. 그게 비행기가 추락하고 나서 약 2시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늦게 파견 요청을 했냐? 이유는 이 후지산의 정확한 추락 지점이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내가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었다라는 이유였어요. 자, 근데 그나마 비행기 자체에 이제 뭔가 추락이든 뭐든 문제가 생겼다라는 정보가
추락 전에 자위대 측에 전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자위대에서는 비교적 파견 요청을 듣고 나서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항공 자위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하면 이제 공군 쪽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공군 쪽에서 탐색 구조 헬기를 보냈어요.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보낸 헬기가 해상 구조용 헬기인 거예요. 아, 내가 다 들고 왜 답답하지? 이게 산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헬기를 보냈는데 헬기는 알고 보니까 바다에서 구조하기 적합한 구조 헬기인 거야. 게다가 이게 밤 시간이었잖아요. 왜냐면 6시, 7시 다 돼서 추락이 됐고 나서 2시간이 지나고 나면 8시인데 시간이 이제 어두워져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질 않아. 그래서 적외선 장비도 없고 야간 구조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조차도 힘들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야, 지금 비행기가 완전 속도 조절 못하고 산에 부딪혔어. 폭발했어. 했더니 일본 정부가 웬만한 사람 다 죽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전원 사망으로 판단을 해서, 야, 그러면 지금 수색도 잘 안 되고 수색 구조 헬기도 여기 적당하지 않으니까 아침에 하자. 아, 나 여기서 왜 웃음 나오지? 야, 그러면 지금 아침에 그냥 하자, 우리. 안 보이니까. 물론 제가 이건 좀 오버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수했어요. 징하다, 니들 진짜. 거기에 524명이 타고 있었는데 자기가 섣부르게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철수했어요. 자, 물론 그 팀은 철수했다는 얘기예요. 자, 헬기로 이제 추락 지점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나서 지상 자위대, 그러니까 쉽게 육군에서 이제 추락 지점에 대한 정보를 전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항공 공군에 있던 자위대하고 육군에 있던 자위대하고 지휘 체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사건이고 이건 각각의 군대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막 체계가 다르니까 정확한 추락 지점을 파악하고 이것을 또 보고하고 이것을 그럼 누가 갈 거냐 결정하고의 상당한 시간이 소모돼 버린 거예요. 내 나라 사건 아니지만 나 왜 이렇게 답답하니? 그래서 추락 지점에 대한 정보가 다르다 보니까 구조대가 다 혼란에 빠져가지고 결국 구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도착을 한 건 추락 후 14시간 후였어요. 와, 정말 답답하죠. 다음날 오전 9시가 돼서야 사람들을 구조하러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본 정부는 사고가 워낙 컸으니까 전원이 사망했을 거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인명 구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사고의 기록을 수집하는 걸 우선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구조대가 도달하는 게 굉장히 늦어졌죠. 그리고 나서 14시간 후에 도착을 해봤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은 추락하고 나서 쇼크사와 그리고 추위로 사망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추락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추락한 후에요,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큰 폭발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하고 나서 폭발이 일어나서 더 추후에 많은 사망자가 나게 되는데 비가 오니까 폭발이 작아진 거야.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알게 됐느냐? 제가 아까도 언급했던 생존 승무원이 있었잖아요. 그 승무원이 추락하고 나서 상황을 보니까 막 애들 울고 있고 엄마 찾고 있고 사람들 막 아파하고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신음이 들리고 있었다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게 구조활동의 모습들인데요. 사고의 원인은 이 추락한 비행기는요, 사고 7년 전에
이 공항에 착륙을 하다가 뒤에 테일, 그러니까 날개 쪽 부분에 손상을 입어서 이미 제작사인 보잉에다가 정비를 의뢰한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벌크헤드라고 부르는 부분 있죠? 바로 이 부분. 이 벌크헤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여기 이제 비행기 기압을 유지하는 격벽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수리를 일본 내선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보잉에다가 맡겼는데 보잉사가 이걸 정확한 수리 기준에 맞지 않게, 이건 물론 일본 측 주장이에요, 수리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크헤드가 약간 좀, 그러니까 고쳐지면 기체에 딱 이렇게 잘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근데 비행기는 계속 굴리는 거야. 국내선 막 하루에 3번씩 4번씩 막 사람들 많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비행기가 자꾸 돌아가니까 이게 압력이 계속 상공 올랐다 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이 벌크헤드가 결국에는 조금씩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요 날개를 강타하게 되면서 결국 조정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사고 후에 그러면 일본 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당연히 보잉 측에 고발을 했죠. 그러나 이건 기각당하고 맙니다. 결국 일본 항공이 유족들에게 78억 원을 배상하게 되고요. 항공사 회장은 퇴임하게 됩니다. 게다가 비행기 정비에 실패한 보잉의 정비 총책임자는 자살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진은 조금 징그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로만 하는 설명을 들으시니까 실제로 많은 사상자를 낸 이 비행기 사건에 대해서 아직 좀 자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비행기가 떨어졌다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비행기로는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무언가가 생각나지 않나요? 왜 빨리 구조하지 않았을까요? 미 공군에서 도와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사람들을 구조하겠다는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생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성급하게 모두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했을까요? 정말 왜 그들이 죽어야만 했던 것일까요?